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빠를 사형시켜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등촌동 주차장에서 살해된 피해자의 딸이었습니다. 왜 딸이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자, 먼저 변호사님. 네. 살인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현장은 서울 둔촌동의 주차장입니다. 네, 새벽 한 4시 45분경이었다고 해요. 네. 이제 이 피해 여성이 운동을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제 이때 이제 칼을 든 그 전 남편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주변을 좀 배회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해요. 했다. 예. 네. CCTV를 보니까 범행 당시에 그 모습을 보고 딸들이 증언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의 모습이 맞는 것 같다라고.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 아버지를 계속해서 주변 CCTV로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한 현장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 이제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혹시 주치자로 그날 신고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죠, 경찰이. 그러니까 술과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이 가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출동을 하는데 가해자가 순순히 인정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혼 과정에서 쌓인 그런 감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 발견되기 전에 술과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점, 그것 때문에 이 딸이 결국은 이 청원 게시판에 그런 글까지 올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교수님 너무 안타까운 게 이혼을 한 지 4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딸들을 데리고 이 피해자가 뭐 4년 동안 6번 정도 이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폭력과 살해 협박 뭐 계속했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왜곡된 그 집착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계속적인 공격 행위과 응징 행위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 협박의 그 방법도 상당히 잔인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과 이제 딸과 함께 여행을 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건 마지막 여행이고 너를 낭떠러지에 뭐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협박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더군다나 그 동생을 이렇게 따라와서 결국은 동생을 따라가게 되면은 엄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행을 해서 찾아내는 이런 방법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것이 예를 들면 그 밧줄이라든가 테이프라든가 이것을 함께 흉기와 더불어 준비를 했던 거죠. 즉 밧줄로 묶어서 여러 가지 위협 행위를 하려고 했던 이런 정황도 포착이 됐고요. 또 심지어 그 위협적인 말 중에 하나가 불을 이제 놓겠다고 하는 취지인데 여기에 관련된 스프링쿨러를 다 자신이 없애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끔찍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고 또 구체적으로는 일가족 살인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이렇게 모아온 다음에 이것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 부인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가족까지도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에 준하는 행위를 해왔고 결국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혼 결정 이전부터도 있었기 때문에 이 딸의 입장에서 정말 친부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극형까지 청원하는 이런 사태까지 치닫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명백하고 심각하고 또 지속적인 협박.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접근 금지 명령 내렸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했는데도 보호를 받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법원이 내리는 명령인데 근데 이제 이 명령을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 그런 제재가 과태료 처분밖에 없어요. 너무 약하군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냐면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접근 금지를 하라. 그다음에 하면서 만약에 이를 어기면은 과태료를 회당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그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이제 명령서에 넣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어겨버리면은 이제 이것을 굳이 다시 경찰을 불러서 신고를 해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법원에다가 과태료 부과 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의 신변보호다. 이 신변보호도 어떤 특정한 위험에 있을 때 아주 그냥 짧은 기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4년 동안 긴 기간에 거쳐서 경찰이 계속해서 신변보호를 하기는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결국에는 범행을 막을 수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어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은 피해자 이 씨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아빠의 폭력과 협박이 심각했는지 딸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인터뷰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진짜 완전 살이 이렇게 쪼그라들 공간이 없을 정도로 땡땡 부은 얼굴로 재밌는 거 보여줄게 빨려. 이래서 이모들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 지금 살인 사건 그런 거를 캡처를 해서 엄마 카톡에 수시로 저희를 데리고 협박을 한 거죠. 네, 교수님. 피의자가 딸들에게 나는 구속돼도 6개월이면 나온다. 심신미약 인정 받으려고 내가 미리 정신병원도 다니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도 하고 고의성도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상당히 꼼꼼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리 계획된 범행이라는 것을 네. 변호인을 통해서 사실 인정했다고 오늘 오전에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그 사례를 보게 되면 심지어 이 4년 동안 이 차량에다가 감쪽같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을 했다는 것까지 현재 알려졌고요. 네. 상당히 치밀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건을 실제로 범행하기 3일 전부터는 아파트 주변을 배회를 했다. 그리고 준비한 흉기가 있었다고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비원이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왔느냐라고 했더니 둘러대는 말투로 그 부인이 집을 나가서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간 장소를 마음속에 그려놓고 아주 그 중요한 순간에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꼼꼼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었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너무 똑똑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딸에게까지 했다. 그래서 상당히 더 위험스럽고 극형에 처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그다음 차례가 될 것이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정폭력이 그동안 얼마나 축적됐고 심각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심신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폭력 문제 다시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하기 전 그 가정폭력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조금 사건을 바로잡는 그런 길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데요. 네.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얼마큼 개입해야 될지 굉장히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가정보호 사건으로 아예 사건을 분류해서 따로 취급을 하는데요. 이제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처럼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일단은 경제력을 이 아버지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버지가 없게 될 경우에 나머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지경에 처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까지 이게 법원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신고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의 피해자들이 또 다시 좀 봐달라 이렇게 청원을 넣기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폭력 사건의 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단순히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보장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가정폭력 그 사범을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해서 이런 경우에도 국가 권력이 절대로 이제 봐주지 않고 엄단한다라는 점을 좀 보여줄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음 사건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수백억 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얘기입니다. 제3구심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죠. 자, 이 교수님, 선고도 선고지만 이 전 회장 그 수상한 병보석, 네.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황제 보석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은 2016년에도 한번 드러났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병보석이라고 하면 병 때문에 제대로 된 수감생활을 못해서 일정한 조건 아래서 예를 들면 집과 병원에만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건강하게 활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2016년에 드러났는데 최근에는 그 술을 할 뿐만이 아니고 술집에 드나들었다는 얘기도 뿐만이 있었고요. 아니고 이제 그 담배도 흡연까지 피우고. 하는 네. 모습 그리고 또 떡볶이까지 이제 먹는 모습. 떡볶이는 뭐 사실 별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위치 자체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 병보석의 그 조건 자체를 사실은 이제 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술집 주인 등의 뭐 진술이나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일주일에 뭐 3번 정도 왔다는 진술에서부터 저녁 8시부터 새벽까지 술을 뭐 마셨다 이렇게 보면 정말 병이 심각한 전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요건 중에 하나였던 것이 그 간암 수술을 했었고 또 간암 말기가 이제 3기에 해당됐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특별히 병보석을 했지만 지금 논란이 황제 병보석이다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지난번 뭐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도 나왔지만 그동안 태광그룹에서
그 만든 골프장에 연인원 4천 명 넘는 사람들이 뭐 5년에 걸쳐서 정관계 인사들 골프 로비를 했다는 이런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게 그 이호진 회장이 벌금만 받고 실제로 구치소에 있었던 수감 기간은 63일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대법 선고 결과도 보석은 또 유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일단 보석이 취소되지는 않았고요. 일단 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는데, 근데 그 취지를 보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호진 전 회장이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취지가 뭐냐면 횡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회사에 있는 석유 제품을 이 이호진 전 회장이 팔아서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했던 네. 겁니다. 네. 근데 그런데 그러면 횡령을 이 석유 제품 자체를 횡령한 것이냐, 아니면 이 석유 제품을 판 대금을 횡령한 것이냐, 예, 이거에 네. 대한 판단이 좀 달랐던 겁니다. 고등 네. 법원이랑. 네. 이제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이제 고등 법원은 석유 제품 자체를 횡령한 것을 봤는데 지금은 이제 대법원은 대금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횡령액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글쎄요, 이제 신체 상태를 다시 한번 검진을 해본 후에 만약에 보석을 취소하고 형을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다시 살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도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이 공평해야 된다는 건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야겠네요.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김지혜 변호사, 이용혁 교수님 고맙습니다.